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혼자 하게 됐고요. 내일은 여러분들이 아니지요. 다음 주 월요일이구나. 다음 주 월요일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편다성 아나운서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6년 첫 개장일을 앞두고 어떤 분을 초대할까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여전히 글로벌 증시를 이끌고 있는 것은 테크이죠. 따라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자, 더 센터필드 W의 정희석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3프로 시청자분들은 익숙하겠지만 저희 밥보다 숫자 하나는 또 네. 처음이니까 예, 인사만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정희석이라고 하고요. 예, 지금 현재 하나증권 센터필드 W에서 이제 PB 생활을 최근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해외 주식 전문 이제 바바리안 리서치라고 하는 리서치 그 하우스에서 리서치 총괄을 했었고. 아주 운 좋게도 하나증권에 조인을 해서 지금 PB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야, 화면을 보니까 약간 미소년 같은데 오늘. 예, 오늘 화장이 그러니까 와, 예, 좋네요. 잘해주셨습니다. 네. 자, 일단 글로벌 테크 얘기하기 전에 오늘 그래도 시작과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코스피. 네. 또 여지없이 뚜껑을 열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 1등과 2등이 여전히 달리고 있어요. 네. 2026년에도 여전히 주도주가 계속 우리 증시를 이끌 거다라는 컨센서스도 있는데 예. 정희석 PB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26년도에는 그냥 하나만 보면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 실적 잘 나오는 회사, 예, 실적 모멘텀이 강하게 나올 회사를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리 말씀드리면은 실적이 잘 나온다, 실적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눈높이보다 훨씬 더 실적이 잘 나오거나, 그러니까 작년에 없었던 그런 사업 내용이 실적으로서 이제 발현이 되는 그런 기업들만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전략을 저 스스로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전략 안에서 대표적인 테마가 이제 메모리 테마고, 메모리 테마 업종 내에서 가장 잘하는 대표 기업들이 다 우리나라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국내 시장은 이제 메모리 업종, 테크 업종 중심으로 또 올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거는 기본인데 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네. 오늘 오전에 수많은 정보들이 저한테 왔었는데 삼성전자가 21.5조? 네. 그렇죠? 마의 21.5조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네. 보고서가 또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실적의 눈높이 이제 그 IB들의 이제 추정치들이 올라가고 있는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산업적으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글로벌 미국의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빅테크 네.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를 못 구해가지고 이제 자기 신상에 변화가 생긴다라든지 지금 우리나라 사무실을 차려놓고 메모리 반도체 구하려고 난리가 났다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다라는 것은 산업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그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도 더 세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AI 밸류 체인에서 이게 좋을 때는 진짜 좋고 안 좋을 때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가장 그 서비스 트래픽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품 반도체가 전 메모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 클라우드 사이클 때도 그렇고 네. 올해 이번 AI 사이클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 AI 사이클이 2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생각해 보시면 23년도에는 이렇게까지 메모리 반도체가 좋진 않았어요. 오히려 업황 안 좋았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당시는? 업황이 그때 레거시 업황이 좀 계속적으로 안 좋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23년도 기억해 보시면 엔비디아는 엄청 날라갔거든요. 근데 한국의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엔비디아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세게 아웃퍼폼 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가 23년이었는데 이게 이제 계기가 바뀐 게 24년도에 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보시면은 메모리 사이클이 24년부터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그거 저는 그렇게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23년도에 AI 모델을 준비를 해가지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세팅을 해놓고 24년도에 딱 AI 서비스를 돌려봤더니 트래픽이 너무 이렇게 생각보다 강하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트래픽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그때부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게 올해 들어서 또 AI 서비스 업체들이 AI 서비스 트래픽을 봤더니
훨씬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을 느끼니까 난리가 났다. 메모리가 제일 급하다. 그러면서 이제 다 한국으로 달려와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굉장히 호황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확실히 메모리 산업에 물이 들어왔다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예.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예. 뭐 한국을 위시해서 예. 글로벌 테크 이야기 한번 해주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뭐 결론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6년 포문을 열었는데 예.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까? 일단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실적이 잘 나오는 실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조건을 하나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요. 실적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26년도에 매출 성장성이 예상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기업 플러스 수익성도 동시에 개선되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거는 의미입니다. 외형적인 성장 플러스 네. 내실도 좋아져야 된다. 예,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성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라클과 같은 기업이 작년 상반기 중순까지 굉장히 좋았던 게 그냥 생각한 거 이상으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와 이거 AI 때문에 이 회사 난리 나겠구나라고 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오라클 네. 뭔가 안 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작년 연말 정도에 브로드컴 실적 나온 이후에 브로드컴조차도 이제 약간 이제 좀 기준치를 높게 해서 그 회사를 막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결국 이제 그 글로벌 시장의 투자자들이 AI 밸류 체인 내에서도 매출 성장성은 이제 너무 당연한 거예요. 폭발적인 매출 성장 너무 당연한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는 우리가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되는 기업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약간 기준점을 좀 잡아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참 다행이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저력이겠지만 메모리 기업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하는 테마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매출 성장과 수익성이 교집합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조만간 실적 시즌이니까 네. 매출은 꺾였는데 네. 수익성이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전략에서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교집합해야지 제가 볼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약간 결여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뒤로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출이 성장성이 덜 나오는데 이익 개선이라든지 수익성이 좋아지는 기업을 봐야 되는 시점은 테크 중심의 시장이 꺾였을 때 그때는 그런 종목을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글로벌리 이익이 지금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굉장히 전망이 밝아지는 종목들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항공 산업이 약간 최근에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계열의 그러니까 매출이 꺾이지만 수익성만 좀 좋아지는 계열은 좀 테크 중심의 시장이 좀 색깔이 바뀌었을 때 로테이션이 확 돌아가지고 그쪽으로 몰렸을 때 전 그런 기업을 볼 생각이고 아직까지는 AI 밸류 체인 내에서 두 가지 교집합이 모두 충족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너드 앞다투어 포머 현상으로 막 투자하고 있는데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어떤 한두 업체가 홀로 남아서 수익성이 좋아지면 그때는 매출보다는 수익성을 보겠다. 그러니까 산업 전반의 그 산업의 모멘텀이 꺾이고 시장의 색깔이 확 바뀌었을 때는 저는 그런 다른 계열의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 중에 AI 산업의 이 트렌드가 2023년부터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한번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AI의 타임라인 그동안의 발자취 한번 쭉 복귀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화면 한번 띄워 주시면요. 이 AI 타임라인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 드리면 몇 시간을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이 자리에서는 AI 타임라인이 이렇게 각 산업 AI 산업 내 각 밸류 체인별로 조금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이 타임라인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각 AI 산업 내 각 밸류 체인의 주요 기업들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을 내느냐를 제가 정리한 도표인 거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마우스 제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2025년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쭉 선을 긋고 나서 지금 기준으로 이제 다음 타임라인으로 잡히는 테마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광학 부품이라든지 뭐 AI PCB라든지 전력 반도체라든지 뭐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메모리도 요 안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테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되게 중요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정희석 PB가 쭉 보셨을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 종목 아니면 이 부품 이제 수익성이 되는 시기다. 네, 그러니까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는 시점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밸류 체인의 시장이 열리는 시점 본격적으로 AI 산업 내에서. 근데 제가 하여튼 어쨌든 25년 12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봐야 되는 테마를 방금 일단 네.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 AI 산업 타임라인에서 보시면요, 요 새로운 뭔가 밸류 체인이 열리는 시점에 그 관련된 기업, 핵심 기업을 투자하는 게 가장 수익성이, 그러니까 우리 투자 성과가 제일 좋아요. 뭐 네. 엔비디아를 요때, 뭐 AI 서버 ODM 기업들을 요때, 뭐 AI 추론 시장이 열렸을 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라든지 뭐 엔비디아를 요때, 뭐 이런 식으로 딱 타임라인에 맞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그 타임라인이 맞을 때가 어떤 걸 함의하고 있냐면요, 되게 간단해요. 그 산업 내에서, AI 산업 내에서 지금 가장 부족한 부품이 뭔지, 쇼티지. 가장 쇼티지가 나는 게 무엇인지를 찾고 그 쇼티지가 나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을 투자하면 된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타임라인의 전략입니다. 이 타임라인이 근거가 예, 지금 가장 쇼티지가 나 있는 맞아요. 그런데 예.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예. 기업이 두드러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없던 시장이 갑자기 열리면은 그 없던 시장의 부품이 갑자기 쇼티지가 나겠죠. 예. 혹은 뭐 일정 부분 수요가 있었던 부품 반도체 시장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면 그 부품 반도체는 쇼티지가 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쇼티지가 나는 부품 반도체 하드웨어가 25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메모리, 광학 부품, 뭐 AI PCB, AI 전력 반도체 조금씩 타임라인을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네. 당장 메모리는 지금 당장 엄청 그 쇼티지가 크게 나고 있는 테마인 거고, 뭐 요 안에서 전력 반도체는 조금 시계열이 뒤쪽부터 이제 아마 본격 쇼티지가 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테마인데, 어쨌든 26년 통틀어서 봤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테마는 좀 확실하게 좀 굉장히 가능성 높게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품 반도체 하드웨어를 만드는 종목들은 우리가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화면 좀 더 키워주세요. 그러니까 재밌네요. 이게 쇼티지를 아는 기준이 뭡니까? 가격이 뜨는 겁니까? 이때가 네, 정확하게 쇼티지다라는 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 가격이 아. 그냥 계속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예. 부품 가격이. 예. 그러면 2023년 12월 달에 AI향 메모리 닉스 전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큰 상승 트렌드 속에서 예. 2023년 12월, 그러니까 예. 2024년 1월에 샀으면 됐네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갔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 주가 차트를 한번 장기로 열어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23년에는 오르긴 올랐는데 그렇게 크게 뭔가 이렇게 막 엔비디아만큼 오른 느낌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24년도부터 들어서면서 갑자기 각도를 바꾸면서 좀 본격적인 이제 랠리, HBM 중심의 이제 수요 랠리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3년이라고 하는 한 해 동안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준비를 하던 시기였어요. AI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막 트래픽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서비스가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던 거죠. 근데 24년도에 딱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기준으로도 23년도 11월 말, 그리고 챗GPT도 이제 23년에서 24년도로 넘어가면서 서비스 트래픽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서비스 트래픽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의 GPU는 일찌감치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놓은 상황인데 갑자기 메모리가 엄청 부족하구나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거죠. 네. 당시에는 HBM 중심으로.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24년도부터 이제 각도를 바꿨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올해 초부터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또 각도를 바꿨잖아요. 주가의 각도를. 그렇죠. 예. 그것은 이제 제가 한 2주 전이었나요? 제가 아침 방송 나와서 말씀드린 건데, 뭐 요걸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원래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 24년도까지 재작년이죠.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AI 가속기 주변에 붙는 HBM 메모리 중심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했는데, 네. 알아왔었는데 25년도 한 중순부를 거치면서 뭐 오픈 AI의 챗GPT도 그렇고 특히 제미나이가 갑자기 트래픽을 막 말도 안 되게 막 늘리기 시작을 하면서
AI 서비스의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또 증가를 한 거예요. 네. 근데 AI 서비스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에 있는 HBM도 엄청나게 수요가 는다는 거를 확인했지만 트래픽이 ንም에 따라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깨달은 게 뭐냐? 요 AI 가속기 영역에 있는 가장 가까운 영역 말고 추론 서버에 있는 요 키밸류 캐시 향으로도 메모리가 엄청나게 들어가는구나라는 거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요 AI 서버 영역 이외에도 뭐 이렇게 벡터 DB라고 해서 AI가 자기들이 AI 답변을 내놓을 때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네.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뭐 여기에는 뭐 HBM까지는 필요 없지만 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나 뭐 낸드 기반 SSD 뭐 이런 걸 쓸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메모리의 수요가 엄청나게 느는구나는 거를 작년에 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또한번 삼성전자 레거시 다 난리 난거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레거시가 난리 난 게 요쪽보다는 요쪽 키밸류 캐시 요 RAG 벡터 DB 쪽에 필요한 메모리 하드웨어 쪽에서 난리가 난 거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는데 이게 25년도에 난리가 났는데 지금도 저는 요게 더 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산업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장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주가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요쪽에서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AI 서비스 트래픽이 느니까 요 가속기 부근에 있는 HBM 말고도 메모리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거라든지 이 영역이라든지 이 영역은 서비스 트래픽에 가장 민감하게 수요가 반응하는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요 AI 가속기에 붙는 HBM과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좀 미리 세팅을 해놓는 영역인 것 같고 서비스 트래픽이 늘어나면은 가장 민감하게 갑자기 늘려야 되네라고 하는 수요가 이쪽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이제 빅테크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봤을 때 AI 서비스 트래픽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늘어나는 게 25년도도 이게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내년도 가니까 더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그 심상치 않은 요 서비스 트래픽을 보면서 가장 먼저 메모리를 지금 급하게 찾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말이 길었지만 결론은 네.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글로벌 테크 투자에 있어서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저는 좀 웬만해서는 다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채워놓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논리는 스트롱바이 할 만하죠. 네. 왜냐하면 AI가 지네들끼리 막 데리고 갖고 계속 하니까 네. 묻고 답하고 묻고 네. 답하고 또한 요즘에 사람들이 또 재미들려 갖고 얼마나 또 막 물어봐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트래픽이 늘어날 텐데 네. 문제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잖아요. 네. 이 트래픽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네. 앞으로 AI 관련된 트래픽은 더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AI 사이클의 메모리의 이 끝이 과연 어딘가를 봤을 때 네. 결국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는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공급이 그거를 캐치업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만들 수 있는 기업과 국가는 정해져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후발업자가 절대 못 따라옵니까? 뭐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따라올 수도 있겠죠. 네. 그거는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따라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 수급 밸런스도 뭐 사실 뭐 언젠가 지금이야 뭐 엄청 초호황 뭐 공급 쇼티지가 엄청 심해가지고 뭐 지금이야 너무 좋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생각보다 재고를 너무 쌓아버렸네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사실 그때 우리가 고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주요 기업들의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를 다 알고 있는데 그 좋은 거 알고 있는 정도에서 더 올라가지 않을 때랑 지금처럼 좋은 거 오케이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아지겠네라고 할 때랑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어쨌든 제가 항상 제일 좋아하는 기업이 실적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당연히 그런 기업을 제일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영역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거는 가격 보고는 절대 손이 안 가고 네. 결국 우리가 컨센서스보다 그 컨센서스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기업들 네. 그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말하고 똑같잖아요. 버블입니다. 네. 하지만 이 끝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달리는 열차에서 내려오지 마시고 네. 발표되는 실적 컨센서스 변화를 잘 보십시오. 네. 근데
뭐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3프로 TV처럼 재테크 일가견 있으신 분들은 그걸 즐기겠으나 일반 대중들은 너무 피곤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계속 본업도 있는데 예. 그 실적 언제 나오지? 이게 그래서 컨센서스가 이 애널리스트가 과거 트래킹 보면 이게 제대로 높이는 거야, 낮추는 거야 이런 걸 다 트래킹하기 힘들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요즘은 저희 3프로 TV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예, 저희 고객분들도 그렇고 뭐 웬만한 애널리스트 PB보다 훨씬 똑똑해졌어요? 더 똑똑하시고 더 잘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저도 그렇고 어떤 애널리스트도 그 미리 산업을 앞서 나가서 예측을 하고 그게 네. 무조건 맞을 거야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주가를 거스르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추세가 나오고 있는 게 너무 뚜렷해 보이는데 네. 내가 막 이게 언젠가 꺾일 거야, 산업이 뭐 모멘텀이 좀 약해질 거야라고 하면서 그거를 좀 거스르진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본업이 바쁘신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점에서 탈출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르는 열차,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그 추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에서 미리 내가 막 선제적으로 막 겁을 먹거나 뭐를 네. 이렇게 좀 쫄아서 그럴 탈출할 필요는 필요는 없고 네. 어쨌든 그 작년에 우리가 오라클 같은 경우를 봤듯이 이게 모멘텀이 꺾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느껴지긴 합니다. 예, 주가가 사실 그걸 얘기해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압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매출 성장성이 좋아지고 수익성이 동시에 좋아지는 요 기업에 압축을 하고 요 기업이 추세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저 스스로도 제 투자 전략 안에서도 추세가 나오는 안에서는 그렇게 제가 막 일찌감치 막 선지자처럼 이렇게 뛰어내리거나 할 생각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매수잖아요, 매수. 매출 성장세와 수익성. 맞습니다. 예. 매수를 꽤 보자. 예.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테크 업종에서는 이런 논리가 올해에도 예. 잘 워킹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지수가 4,000P에 안착하고 예. 이제 대망의 5,000P. 사실 5,000P 한 16, 7%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이런 기세라면 구정에도 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네. 기세인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수익을 실현했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새해 첫 방송이니까 오늘 테크를 말씀 주시려고 왔지만 네. 이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지점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예. 테크 말고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라든지 예. 내가 많이 묶여 있는 예. 매출과 수익성 안 나와. 하지만 네. 내가 이걸 어쨌든 들고 있어.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솔직한 버전을 원하시나요? 네, 솔직한 버전. 솔직한 버전을 우리 원하시나요? 솔직한 방송이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계속 주식창을 보면서 하루 종일 이제 리서치를 하는 저 같은 뭐 금융업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네.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옵션과 대안을 찾아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 올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물론 이분들도 저 역시도 테크가 중심이긴 해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일반 저희 3프로 TV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은 그렇게 분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실적 모멘텀 사이클이 가장 강한 테크 중심으로 물론 다른 업종에서도 다른 테마에서도 되게 좋은 성과가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회 비용이라든지 그 효율, 네. 내가 드린 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테크 업종이 가장 특히 국내 시장에서도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만족스럽지 못한 대답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좀 테크에 좀 붙어서 가는 게 AI 안에서 노는 게 저는 올해도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소외되었다고 키 맞추게 되겠지라는 희망 고문은 좀 지양하자. 뭐 그런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요. 네. 내가 드린 노력 대비 효율이 좀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네. 이해했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복귀해서 그럼 GPT 얘기 좀 해볼까요? 예. GPT-5. 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순간 그록 쓰고 제미나이 쓰다 보니까 예. GPT가 버전 한 4점 알파부터는 약간 그냥 그런가라고 하는데 예. GPT-5는 뭐 좀 다릅니까? 뭐 사실 이제 AI 서비스의 퀄리티가 뭐 우리가 GPT를 많이 욕하긴 하지만 뭐 다
꽤나 올라온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GPT-5가 뭐가 다르고 뭐 제미나이가 뭐 그것보다 훨씬 좋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네. 투자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단 어쨌든 효용을 확실히 느낄 만큼의 서비스 퀄리티는 웬만한 AI 서비스들이 다 갖춘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효용이 더 올라갈 좋은 서비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AI 서비스 트래픽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전제 속에서 투자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네. 우리가 제미나이 3.0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막 구글이 모든 판을 다 먹는다라는 우리가 열강에 한 달 전, 두 달 전에 막 빠졌었어요. 저도 막 빠졌었어요. 근데 되게 그때요? 재밌는 게 네. 뭐냐면요. 구글의 주가 고점이 그때였어요. 음. 단기 주가 고점. 지금까지. 예, 알파벳에.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알파벳의 주가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알파벳이 시장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장악하고 보고 있고 구글이 더 이제 AI 산업 내에서 지휘력을 더 높일 거라고 보는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재밌게도 우리가 제미나이 할 때 주가에 뭐 시장의 영향도 있겠지만 고점이 약간 단기 고점 그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솔직히 저는 이제 지금 투자한 데 있어서는 약간 GPT-5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GPT의 다음 버전이 사실 제미나이를 더 앞설 수도 있는 거고 제미나이의 다음 버전이 GPT를 더 앞서가지고 GPT의 효용을 확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알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판이 이미 AI 서비스 전반의 그런 퀄리티나 효용이 우리 일반 소비자들의 이제 확실한 수요를 만들 수 있는 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지엽적으로 누가 더 잘하고 이런 거를 보기보다는 요 큰 판에서 일어나는 이 큰 수요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누군지 테마가 누군지에 좀 집중을 좀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게 모두에 말씀드렸던 AI 타임라인에서 좀 결부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솔직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GPT-5가 좋고 뭐 제미나이가 좋고 솔직히 말씀드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주로 뭘 써요? 다 써요? 아니면 저 다 쓰긴 다 합니다. 써요? 예, 이것저것 다 쓰는데 엔트로피 것도 쓰고 다 쓰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그거를 알 수는 없거든요. 저같이 뭐 그런 산업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서비스 전반의 퀄리티와 효용은 네. 정말 큰 수요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맞다. 저는 거기에 좀 집중을 하면서 좀 전략을 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더 스페시픽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PCB 이거 기판이잖아요. 예. 이거 그냥 레거시 전통 기판 아니에요? 근데 AI 기판은 뭐 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네. 기본적으로 AI 서비스 트래픽이 올라가는 요 흐름 속에서 PCB 당연히 이제 AI 서버가 많이 생기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기판 PCB의 수요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반도체가 어쨌든 그 위에 이제 그러니까요. 장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26년도에 PCB도 그렇고 전력 반도체도 그렇고 광학 부품도 그렇고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요. 네. 그냥 단순히 서비스 기반의 서비스 트래픽 기반의 수요가 올라가는 것 플러스 기술적인 변화가 굉장히 크게 올해부터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변화. 예, 그러니까 AI 인프라의 기술적인 컨셉이 26년도를 기점으로 좀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좀 컨셉이 바뀌면서 뭔가 산업의 다이나믹이 조금씩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PCB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를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게 AI 추론 연산의 그냥 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유저가 LLM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LLM이 이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네. AI가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답변이 되는 게 요 밑에 있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돌아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AI 추론 연산의 프로세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레필이라고 있죠. 네. 프레필 공정으로 하나가 나눠주고 그다음에 디코드라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디코드라고 하는 프로세스로서 AI 추론 연산이 구성이 된다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프레필, 디코드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진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프레필은 우리가 AI한테 그러니까 질문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엔터 치면은 AI가 멈칫하면서 벙 찌잖아요. 로딩 막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돌아가는 게 그때가 프레필입니다. 입력 이후에 그걸 예. 인지하는 상황이구나. 예, 막 돌아가는 게 프레필이고 네. 갑자기 이제 로딩이 끝나고 갑자기 답변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은 미친 듯이 쏟아내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디코드입니다. 프리필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 이게 어느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기에는 그보다는 네. 기술적인 특성이 달라요. 아.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AI 추론 연산이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네. 블랙엘까지는 엔비디아 이제 블랙엘 때까지는 요 프레펠과 디코드를 그냥 똑같은 AI 반도체로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예, 프레펠과 디코드 두 개를 네. 똑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AI 엔비디아의 반도체. 네. 근데 엔비디아가 봤더니 프레필과 디코드를 딱 이렇게 봤더니 이게 공정의 특성이 조금 달라요. 간단하게 프레필은 여기 보시면 컴퓨트 바운드라고 써 있잖아요. 네. 연산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메모리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속도는 낮다. 그러니까 메모리의 기여도. 기억이. 예, 네네. 그러니까 컴퓨팅 능력이 되게 중요시되는 게 이제 요 프레필이고 네. 요 디코드 보시면요. 메모리 바운드라 써 있잖아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메모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 공정입니다. 그리고 왜 메모리의 중요성이 높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 키밸류 캐시에 들어가는 요 데이터들이 여기서 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예,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 디코드입니다. 그 정확도를 또 네, 이거 어쨌든 그렇네요. 좋은 답변을 내놓기 위해서 자기 회계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때까지는 이거를 똑같은 걸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엔비디아가 딱 봤더니 이걸 봤더니 이게 두 가지가 기술적인 특성이 좀 달라요. 네. 예.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인프라적으로 다른 인프라를 쓰면 뭐 그리고 AI 밸류체인 산업 내에서 되게 이슈가 됐던 게 메모리가 항상 부족했던 거잖아요. 그쵸. 오픈 사이클에서. 근데 딱 봤더니 야 프레필은 여기 컴퓨터 바운드잖아. 연산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메모리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잖아. 라는 컨셉이 생긴 거예요. 효율성이 좀 더. 그래서 프레필 공정을 할 때는 메모리를 막 비싼 HBM이나 이런 걸 쓰지 말고 일반 서버 디램이라든지 뭐 나아가서 뭐 소캠이라든지 이런 약간 퀄리티가 살짝 떨어지는 메모리를 써도 되지 않아? 그러면은 HBM 수급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컨셉이 생겼던 거고 네. 이 컨셉을 기반으로 엔비디아가 내놓은 제품이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많이 듣는 뭐 루빈 CPX 이런 엔비디아의 차세대 제품입니다. 올해부터 나올 제품, 올해 하반기부터 나올 제품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걸 보시면 낫겠네요. 원래는 엔비디아의 블랙엘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어요. 제가 지금 커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위로만 구성이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나올 뭐 CPX 차세대 제품부터는요. CPX 같은 경우에는 여기 CPX가 있죠. 앞에 있는 프레필 공정은 원래 없었던 이 인프라가 담당을 합니다. CX9. 예, 요 루빈 CPX. 루빈 CPX. 예, 네. 얘가 프레필을 담당을 하는 거고 디코드는 원래 AI 블랙엘에서 하던 요 위에 있는 GPU 루빈 네. GPU가 담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형된 약간 개량된 새로운 AI 반도체가 없던 게 추가가 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예. 이런 거 아니에요? HBM이 너무 귀하고 비싸다 보니까. 그런 컨셉으로 접근을 한 그렇죠. 거죠. 그 엔비디아 안에서 조차도. 이거 꼭 써야 돼. 예, 그래갖고 맞아요. 선택과 집중하다 보니까 예, 효율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네. 프레필 공정은 요 밑에 있는 여기 루빈 CPX 요거를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프레필을 돌리면 우리가 메모리를 더 효율적으로 아껴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컨셉이 잡힌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주가로 바로 점핑해 보면 SK하이닉스가 HBM 말고도 메모리 만들지만 워낙 HBM 그러면 SK하이닉스가 거의 항등식처럼 돼 있으니까 이거는 SK하이닉스 주가에는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요 밑에도 이제 메모리가 쓰이니까. 예. 어차피. 근데 이제 HBM 말고 쓰이니까 그게 더 이제 포인트로 잡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HBM만 AI 쪽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그림이었는데 그래서 네. 우리가 2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HBM이 뭐 하이닉스의 매출에서 몇 프로 비중을 차지하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부터는 HBM은 오케이, HBM 그냥 당연히 좋은 거고 이미 솔드아웃. 이미 나머지 서버 디램이나 나머지 디램이나 이런 랜드 같은 것도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거죠. 이런 효율화 작업을 막 AI 서버 단에서 하는데 그 효율화 작업의 또 다른 변형 모델이 HBM 이외의 메모리 수요도 굉장히 자극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좀 요즘 얘기하고 있는 게 빨리 노트북 사라. 지금도 늦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지금이 거잖아요. 제일 싸다. 예, 노트북 이제 요쪽에 이제 메모리를 많이 공급을 못 하니까. 근데 어쨌든 다시 PCB로 돌아와서
좀 화면 띄워주시면은 네. 원래 없었던, 그러니까 기존에는 요 위에 있는 요 AI 인프라만 서버 안에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하드웨어가. 네. 근데 없었던 인프라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없었던 인프라에는 당연히 PCB가 새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요 두 개를 연결해주는 요 미드 플레인이라고 하는 요런 인프라에도 PCB가 쓰입니다. 여긴 잘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PCB 따에서는 뭐냐면요. 이게 그냥 AI 서비스 트래픽이 늘어가지고 그냥 안 그래도 그냥 서버 자체가 수량이 늘어나니까 PCB가 좋은데 그 서버당 들어가는 PCB의 컨텐츠라고 하죠. 수량도 이게 점프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호황 구간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올해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네요. 그럼 기존의 PCB 기판 업체들이 그대로 오롯이 수혜를 받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기존의 업체들, 중국 기업들이 또 이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그쵸. 있었어요. 근데 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AI 밸류체인 산업에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조금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넌 차이나 PCB 업체들 중에서 이들에게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AI 서버 단으로 의미 있는 퀄리티가 나는 PCB를 기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실적 모멘텀이 올해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쇼티지가 이제 원래는 중국에서 많이 땡겨 왔던 건데, 땡겨 오기도 했었던 건데, 그거에 대한 수급이 좀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쇼티지 국면으로 생각보다 더 갈 수도 있는 게 요 PCB 산업에 올해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그러네요. 겁니다. 거의 메이드 인 코리아겠네요. 예, 그래서 정말 좀 흥미로워요. 이게 이렇게 이런 기술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이 PCB 자체는 AI 서버가 업그레이드 될수록 이게 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네. 그 PCB의 레이어도 늘어나고 뭐 그 우리가 CCL 그레이드라고 하죠. 그 PCB의 막 소재 같은 것도 다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되게 좋았었는데 요거 이외에 그 컨텐츠, 그러니까 원래 쓰이던 거 말고도 이제 PCB 업체들이 더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안에서 이제 공급도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제 배제가 이제 가면 갈수록 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네. 이게 굉장히 수혜 강도가 미국과 뭐 한국의 업체들에게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AI 타임라인 중에서 이제 그 안에 완전히 공정과 부품이 완전히 달라졌다. 네. 그런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최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얘네 마진 더 좋아질 수 있겠어라는 우려가 네. 좋아지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품 업체들은 네. 부품 업체들은 마진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음. 근데 엔비디아나 네. 브로드컴이나 이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들의 부품을 가져와서 이제 만드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아. 거죠. 얘네들의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음. 그래서 PCB도 그렇고요. 오늘 제가 뭐 시간 계산 전력 반도체까지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 네. 가고 싶은데요. 이게 전력 반도체도 우리가 좀 흥미롭게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메모리만큼 지금 당장 이 전력 반도체 기업들이 AI 향으로 실적이 막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 올해 들어서 이 전력 반도체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진짜 짧게 단순하게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 반도체가 큰 이슈가 될 것 같다. 예.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예, AI 데이터 센터 뭐 새로운 거냐? 뭐 계속 지어지고 있는 게 AI 데이터 센터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27년도부터 가동되거나 구축이 되는 뭐 가동된다는 말이 더 맞다 생각하고 있는데 구축 27년도부터는 그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적인 인프라의 컨셉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셉을 엔비디아가 이미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27년도 정도부터 구축되는 AI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작년에 세팅한 요 컨셉으로 전력 구조를 짰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거의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세팅을 했지만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도 다 비슷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 흐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주 심플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게 기존의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등의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전력 인프라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의 예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냥 요 구조와 흐름만 아시면 돼요. 원래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는 아주 고압의 전력을 딱 땡겨 와가지고요. 네. 딱 땡겨 와서 이걸 직류 AC로 땡겨 옵니다.
땡겨와서 AC로 땡겨와서 교류로 바꾼 다음에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 건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건물 땡겨와서 DC 직류로 바꾼 다음에 축정지 기반의 UPS 비상 발전 장치에 전력을 일부 저장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DC로 바꾼 것을 다시 교류로 바꿔가서 다시 이렇게 보내고 PDU라고 하는 디스트리뷰션 유닛을 통해서 전력을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다 옮겨줘요. 배분을 해줘요. 근데 이걸 480V짜리를 120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또 배분을 하고 또 배분을 해서 또 교류로 받은 거를 직류로 바꿔서 파워 서플라이 유닛 같은데 일부 또 뭐 저장을 하고 또 이제 DC로 해서 최종적으로 AI 서버에서 각 부품이 인프라가 필요한 그 전압 레벨에 맞춰가지고 AI 서버를 구동한다. 네.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심플하게 고압으로 땡겨와서 네. 계속적으로 이 고압 전력을 강압 낮춰줍니다. 낮춰주고 그리고 낮춰주는 과정 속에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또 직류를 교류로 바꾸고 여기도 보면은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기존의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의 컨셉은 그냥 계속 고압으로 땡겨온 거를 강압을 시켜주고 그 강압을 시켜주는 과정 속에서 직류 교류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주는 네. 컨셉으로 갑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기본적인 좀 안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게 직류 교류를 전환을 한다거나 이거를 강압을 시킬 때 전력 손실이 발생해요. 매 공정마다 2%에서 한 3% 정도 손실이 발생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 속에서 강압을 시키는 과정, 직류 교류를 발생시키는 과정 속에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손실이 크게 보면 한 10% 이상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전력 인프라 구조는 구조상 그냥 전력 손실이 한 10% 정도 나는 그런 구조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워낙 고압에 있는 걸 밑으로 낮추는 과정 속에서 뭐 구리 수요도 굉장히 여기 전력을 이제 구리 인프라로서 전력을 이제 옮기고 하는 그런 구리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구리 이런 것들 다 여기 들어가니까. 네, 엄청나게 구리가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 구조였던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좀 전력 손실이 날 수밖에 없고 구리가 많이 필요한 구조가 요 구조였던 거예요. 근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까지만 하더라도 전력 손실이 한 10% 정도 좀 전환 과정에서 난다? 문제긴 한데 아주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면은 1밀리언짜리 AI 데이터 센터에 대형 원전 하나가 붙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대형 원전 하나에서 발전하는 전력에서 10% 손실이 난다? 난리 납니다. 그냥 소형 원전 하나구나. 네, 그러니까 소형 원전 하나 날아가는 거예요. 그쵸? 그냥 이 전력 손실 네.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봤더니 야 27년, 8년, 9년도부터 AI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AI GPU가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전력 손실이 지금 구조로 나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엔비디아가 과감하게 최근에 한 두세 달 전에 딱 컨셉을 내놓은 게 앞으로는 요 구조로 갈 거야. 요 구조로 갈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랑 차이가 보이는 게 있죠? 요게 계속 전력 전환을 AC, DC, DC, AC, AC, DC 했잖아요. 네. 앞으로의 구조는 한 번 DC로 바꾸면 직류로 바꾸면요 쭉 DC입니다. 쭉 DC. 그러니까 강압에 의한 전력 손실이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특별하게. 예. 한 단계가 삭제됐네요. 예, 뭐 몇 단계가 그 전환 단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요 여기 아까는 480으로 시작하는데 중간에 뭐 120으로 떨어지고 뭐 12로 떨어지고 강압이 되잖아요. 떨어지잖아요. 전압이. 여기 보시면은 800V로 시작해서 AI 서버까지 800V로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강압에 의한 전압을 낮추는 데 의한 전력 손실도 없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압에 의한 전력 손실, DC, AC 전환에 의한 전력 손실도 없고 이게 계속 고압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구리 소모량도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네. 요 안에서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컨셉에서는 지금까지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컨셉에서 우리가 발생했었던 그런 비효율이 없어지는 구조로 엔비디아가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인프라 구조를 세팅하자라고 주창을 했던 거고 네. 엔비디아의 말에 따라서 모든 하이퍼스케일러도 이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27년부터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안에서 엄청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ESS가 지금 네. 막
막 AI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요 변화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는 UPS 장치, 이제 전력을 비상으로 저장하는 장치가 축전지 기반의 UPS였는데 요 구조부터는 ESS가 이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ESS가 뭐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는데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어쨌든 27년부터는 요 구조의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구축이 될 텐데 정리를 하자면은 요 구조의 AI 데이터 센터에는 기존에 쓰던 반도체를 못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에이지로 씁니까 그럼? 그러니까 기존에는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를 주로 데이터 센터에서 많이 썼었거든요. 네. 근데 요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요. 데이터 센터 전반이 800볼트라고 하는 아주 초고압 환경에서 돌아가야 되는 데이터 센터인 거예요. 실리콘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존의 소재가 못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조의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건 인피니언이라고 하는 전력 반도체 기업들이 요 환경에서의 자기들의 수혜를 얘기한 건데 네. 보시면은 SiC, 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SiC나 겐 반도체의 수요가 네. 요 구조 전력 인프라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의 컨셉 변화에 따라서 없던 수요가 본격적으로 올해를 기점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SiC나 겐 전력 반도체 시장 역시도 중국 업체들이 꽉 잡고 있던 시장인데 네. AI 밸류 체인 내에서 중국 업체들이 지금까지와 같이 많이 못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또 이거를 잘하는 미국과 뭐 한국과 유럽의 전력 반도체 기업들이 없던 수요를 올해부터 보면서 실적을 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보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큰 기술의 구도의 변화가 네. 시작됐고 또한 이미 그런 쪽에 주가가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말씀인데 이미 움직였고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실적의 모멘텀, 서프라이즈를 보면서 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 아직까지 산업은 시작을 안 한 거거든요. 네. PCB도 그렇고 전력 반도체도 그렇고 어쨌든 기본적인 수요도 좋지만 뭐 PCB도 그렇고 뭐 메모리도 그렇고 방금 전력 반도체를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변화가 되게 크게 올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저는 잘 팔로우해 가면서 뭐 운용을 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제 알겠어요. 어렴풋하게 이제 큰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밸류체인 상의 완전한 변화가 피버팅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전력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던 전자닉스 예. 그들은 못 만드는 겁니까? 뭐 그냥 장르가 다릅니다. 예. 아예 그냥 예. 다른 거구나. 장르가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국내에서도 뭐 전력 반도체를 뭐 잘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뭐 파운더리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요 수혜의 가능성을 잘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쪽에서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026년 첫 포문을 여는 초대 손님으로 저희 더 센터필드 W의 정희석 PB와 함께 왔는데 재밌네요. 최근에 뭐 큰 기준의 밸류체인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예. 저도 뭐 재밌게 리서치하고 있습니다.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정희석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